택시보다 편하다며 빠르게 승객이 늘고 있는 타다 서비스. 검찰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이재용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의 결정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검찰은 법대로 기소했겠죠. 그 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고 또 업계의 갈등을 조정할 우리 국회는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택시 서비스 하나도 자리를 못 잡고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닌지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입니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듭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거제를 그저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답니까? 독재 국가에서 나 들릴 법한 참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네. 논산이 아니고요.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논산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논산, 계룡, 금산이 정확하군요. 네. 금산. 인삼에 알고 있었는데 제가 MC 논산만 멘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논산, 계룡, 금산. 예. 네. 죄송합니다. 덕분에 3번 언급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자, 전략적인 것 같아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전략적으로 나오는. 네. 타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권과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민주당도 뭐 검찰이 이걸 굳이 기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입장을 냈던데 민주당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좀 드려보려고요.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기술이 제도를 앞서갑니다. 다른 나라도 이 모바일 운송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데 제도를 바꿔주셔야 할 분들이 합의를 못하니까 새로운 제도를 못 만들어내니까 결국 검찰이 지금 법으로는 위법이네 하고 기소를 하는 거 아닌가, 재판에 넘기는 거 아닌가.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예,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게 뭐 정치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네. 문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정치 문제예요. 핵심적으로. 네. 저는 이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정치 과정,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지금 공론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이제 기소라고 하는 어떤 공권력 집행으로 대응하는 거가 과연 이게 공권력의 재량권에서 볼 때 좀 네. 뭐 좋은 거였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제 정치와 제도의 지체,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해보고 여러 번 이제 그 얘기를 해봤는데 네. 기술은 기술은 변화해서 신기술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소비자를 위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전통적인 또 일자리들이 있어요. 여기 뭐 대표적으로 택시업계. 택시죠. 네.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우리 국정이나 입법에서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타협해내는 방법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채택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 변화로 이 정치권에서 빨리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업계와 타다와의 합의도 안 되고 여와 야도 합의가 안 되고. 정치권을 비판하기 전에 네.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대책, 부책임을 먼저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정부의 겁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네. 정부라는 것이 갈등을 서로 조합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고 임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토부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부 묵묵부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의 택시 업계의 생태계도 보존을 해야 되겠고 새롭게 진입하는 신사업에 대한 그런 공간도 열어줘야 되는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것을 조합을 끌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타결을 해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입법을 하자라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져야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 당장 그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 이 말이 저희들은 너무 무색하게 들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추가드릴게요.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야당으로서 이제 뭐 정부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요. 행정부는 이 입법부에서 결정한 방향대로 집행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은 입법부에서 조정되고 합의된 규정을 행정부에 전달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그 자연스럽게 문제가 없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집행부는 독임제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정을 해요. 네. 회의가 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승복을 안 해요. 그 이해관계가 네, 네. 손해보는 측에서.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의회 결정이라야 이 사회적 갈등 문제는 그래도 순화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사안 정도는 국회에서 나서서 국회의 일로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정말 좋은 네.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국가의 정책들도 좀 국회에다가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자는 지금까지 이 정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멋대로 다 갖고 왔습니까? 국회에다가. 그래놓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국회에다 던지는 아니, 그거- 이런 행태는 그거는 국회가 해야 먼저, 됩니다. 네. 첨예한 먼저 이 문제. 정부가 그렇게 국회에 좀 모든 그 첨예한 문제를 네. 협조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업계끼리 첨예한 문제가 생길 때는 국회에 던져놓고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저는.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다. 자, 그렇게 그거 얘기하는 게 국회가 앞뒤가 안 있는 맞는 거라니까. 거지. 네, 저 뭐 두 분 말씀이 다른 듯 하면서도 결국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요 말씀만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기능 활용해서 정말 앞서가는 우리 AI 시장 만들겠다고 한 날 이게 공교롭게도 인공지능 기술 아주 많이 적용시킨 타다 업체에 이제 이 대표가 기소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문희상 의장이 사법개혁 법안, 공수처 법안을 담고 있죠. 12월 3일 날 부의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상 못 하셨죠? 아니요, 그 전에 네. 주로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이 그 주장을 몇 번 하셨어요. 네, 한 달 정도 시간 주자. 아니요, 12월 3일이 맞다, 국회법상. 그래서 저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게 왜 맞다고 주장하는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는 얘기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 사람의 주장이 같이 공존한다고 하면 결국 입법에 약간 불비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나중에 좀 선명하게 고쳐야 될 문제 같아요. 오늘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저희는 자, 10월 29일이 네.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부의되면 이제 상정을 시도하고 표결 처리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 어찌 보면 한 달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합의해 오세요. 그거 아니고요. 문희상 의장님이 이 교수님들한테 이 자문을 구했어요. 주호영 의원이 이 요청을 해가지고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교수님 9명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법 해석이 맞는지 물어봤는데 교수 출신 아니 판사 출신. 아니요. 교수님들에게 네. 자문 받은 거예요. 네. 10월 29일에 부의하는 게 맞느냐. 네. 근데 7분이 10월 29일이라고 안 된다. 네. 2명만 10월 29일이 맞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법 해석에서 10월 29일은 이건 사실상의 무리다라고 본인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법 해석의 그건 문제였다고 이제 보고요. 문희상 의장님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요. 잠깐만요. 네. 그런데 네. 그 뭐 12월 3일이냐 1월 29일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문희상 의장님은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 전에 사보임에 대한 불법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보임을 우리가 국회법 48조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 배경에 2001년도에 김홍신 의원께서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 그래 헌재에 제소를 했는데 이 헌재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은 사보임은 할 수 없는데 오신환 의원은 명백하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시킨 그것을 허락한 문희상 의장이 먼저 이게 잘못됐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네.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이야기 사보임 이야기 나오면 또 다시 패스트 트랙으로 거슬러 가야 되니까. 아까 네, 제가 네, 우리 저 네. 문희상 의장 관련해 갖고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만 지금 이제 7군데에서 9군데에서 네. 답변을 왔어요. 관련 교수들이. 근데 두 군데는 10월 29일. 네. 그다음에 두 군데는 1월 29일. 한국당 입장, 민주당 입장. 네. 5군데가 12월 3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9분의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는 법에 분명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건데 네. 해석이 다를 때는 의장이 유권 해석을 하게 되는 게 국회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의장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기 멋대로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9명의 교수님 중에 7명이 10월 29일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10월 29일은 소수설이거든요. 소수설을 국회의장이 자기 직권으로 그것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상식에 네. 반하는 선택은 국민적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물러났다고 봐요. 어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제 문희상 의장이 저 원내대표 세 분하고 만나는 장면 잠깐 볼래요? 신경전 모습인데요. 앉기 전에 그래도 사진은 한번 찍어야지 스케치라도. 손 잡아서 뭐예요? 안 잡으면 또 삐쳤다고. 손을 잡는 것보다 다른 데가 중요한 거.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더 나은 거야. 아, 네. 자동 부의 명백한 불법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했고,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가 이걸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불법 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 계속 부의가 나오고 상정이 나오는데 누가 두 분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국민들께. 설명하는 우리 김종민 네. 의원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잖아요. 부의는 뭐고 상정은 조국 뭐예요? 사태 때도 쉽게 설명 잘하셨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부의는 의논에 붙인다. 그러니까 회의에 이게 안건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명단에 올라오는 거야 리스트에. 네. 근데 이거를 어느 회의 때, 뭐 12월 3일 날 회의 때 투표합시다라고 하는 걸 상정이라고 그래요. 올리는 거. 이 회의장에 올리는 건 의장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의록 목록에는 그러니까 안건 목록에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부의가 되면. 그다음에 이걸 특정 회의 날에 표결에 붙이는 거는 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정 안 시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법사위에 그 법이 있었잖아요. 네. 법사위에서 본회의를 갖고 왔다. 이게 부의고요. 이거를 자 투표하자. 그때 이게 상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더 간단하게 이해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상정을 여야가 합의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새로 이렇게 다듬어서 올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요, 또- 제가 네. 진짜 김종민 의원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수처만 일단 빼면 합의되잖아요. 선거법은. 근데 아니 선거법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공수처법은요 사실은 이러면 되잖아요.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좀 견제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가지고 경찰에 1차 수사권하고 수사 종결권 주자고요. 그리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검찰에 주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경이 견제하면 되고 또 기소를 해서 판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 일단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2차로 공수처를 논의하면 우리 20대 국회 내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수처를 고집을 하니까 너무 브레이크 걸리지 않겠어요? 그것만 딱 네. 빼면 충분히 우리 합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거다. 그래서 야당을 탄압할 거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말씀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를 방지하는 조항을 논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공수처 자체를 하지 말자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갑자기 조국 장관 때문에 꺼냈다면은
그 말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이게 YS 때부터 20년 시민사회의 수건 사업이에요. 근데 왜 시민사회가 이걸 주장했냐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고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권, 그다음에 정권, 그다음에 검사, 판사, 경찰, 이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이 실제로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 사회가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든 5년이든 일시적이라도 이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특별한 감시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국민적인 요구사항이었어요. 자, 공수처 이 이야기는 문제는 하고 넘어가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아니, 요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어쨌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들이 진보를 대표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보수를 대표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러면 한 진영이 그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부분은 좀 빼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우리 조재현 우리 법사위에서 조재현 법무행정처장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7,000명의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3,500명이 판사다. 근데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은유적으로 공수처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경찰, 판사, 검사, 독립적 수사와 판결하는 분들을 계속 직권남용으로 고발해 되면 그게 독립적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장 의원님, 여기서부터는 좀 네, 진행자의 질문에 좀 따라 주십시오. 자, 논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입장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 뒤에 그 부의하고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네.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신속 처리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니냐. 여야가 한 달 동안 이거 합의 못 해오면 민주당이 나머지 4개 당이 자유한국당 빼고 잘 협의해서 표결 처리를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장을 깔아주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 앵커님 말씀이 뭐 정확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문희상 의장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제 오래된 그 법안인데 네. 지금 패스트트랙 일정은 좀 60일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만약에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끝납니다. 정기국회 끝나면 임시국회 한 번 정도 올해 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에요. 다시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12월 초순 내지는 늦어도 중순까지는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론을 내야지 내년으로 네. 넘기자 이거는 제가 보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자, 국어 시험입니다. 자, 12월 3일 부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신속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문희상 12월 입장. 3일까지 좀 협의를 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12월 3일 상정해가지고 강행한다? 국회를 이루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 그리고 무소속 일부가 공수처 문제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문희상 의장이 이걸 강행한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장이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희상 의장도 봐서 그때 가서 상정해봤자 표결 처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절대 상정 안 하겠죠. 네.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요? 어제 박지원 의원님은 저 자리에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님께서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어제 그거 들으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심지어 그런 말씀하셨어요? 리더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리더십의 한계다. 민주당 리더십의 한계. 우리를 좀 설득해라. 좀 이런 해설 말이죠. 드릴게요 제가. 네. 약간 그게 잘못 전달됐는데 박지원 대표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이제 민주당이 조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시는 건데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소통을 통해서 한국당까지 어제는 이제 합의하는 한 달일지 몰랐죠. 어제는 아마 오늘쯤 부의가 될 걸로 생각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한국당까지 5당 합의 네. 아니면 기존의 패스트트랙 4당 합의라도 소통을 통해서 수정안이 됐던 아니면 원안이 됐던 빨리 합의를 좀 주도해달라. 네.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니까 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사실상 그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한국당과도 시작됐고 4당과도 시작이 됐고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정도 시간이면 국회의 기본 방향,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견적이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제가 제 질문만 좀 해석이 좀 돌려볼까요? 네, 저 여쭤볼게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먼저 가는 건 분명히 반대했고 그 전에 합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하고 그렇죠. 저 검경 개혁 법안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의가 저 선거법은 언제 되나 봤더니 11월 27일. 예.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검경 개혁 법안이 12월 3일 날 부의가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번 거니까
자, 그러면 약속대로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다 같이 갈게요 하면서 설득하시기에 더 쉬워진 면도 있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는 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 점에서는 선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좀 접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선처리가.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합의 정신이 함께 처리하는 거니까 네.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러니 바른미래당에도 공수처도 같이 가자. 선거법도 같이 처리할 테니까. 그럼요, 같이 네. 가야죠. 아니 김 원장님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패키지를 묶어서 갑니까? 그야말로 정략이고 계산이고 거래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민주당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군소정당에게 좀 유리한 배지 몇 개 더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법 가지고 공수처를 거래하는 저런 모습은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장 국회에서 없애야 될 적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박지원 그 대표님 그 말씀 제 해석기로 좀 돌려보면 뭐 좀 달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에. 그 뭐 의원 정수 좀 늘리는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거 좀 화끈하게 이해찬 대표 총대 메고 늘려주면 우리가 좀 공수처 해줄 텐데 이런 얘기지. 그게 정치적 이해관계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합니다. 선거구제 그건 뭐 바뀌면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네, 선거구제 이해관계죠. 바뀌면 정상적인 협상이지. 지도- 그게 협상입니까? 네, 뭐 협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 김종민 의원 나하고 네, 얘기할 정상적인 때 의원 정수는 자유한국당이 합의해주면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약속했잖아요. 협상하자고 그거는 제안할 맞잖아요. 수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반대하는 거죠. 김종민 의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당연히 우리는 의원 자유한국당이 정수는 정수만큼은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해주면 늘리지 않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얘기해 지금도 그렇게 그거 얘기하고 지키셔야 있어요. 돼요. 네. 앞으로. 여러분은 방금 정개특위 전 두 분의 간사가 아니 우리끼리 다 그 약속한 과거에 거예요. 했던 그거는. 말에 대해서 그건 이제 확인하는 한국당하고 걸 약속한 게 지켜보고 아니라 계십니다. 국민들한테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한 거예요. 그거. 자, 그거는 두 분이 지키셔야 돼요. 정개특위에서 합의 못 하셔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가가지고 이 사단 한 저 거잖아요. 정말 공장 책임을 져야 돼,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저는 두 정말 분이- 노력했는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장재원 의원하고 조금 시간 한 달 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그래도 그래요? 예, 진짜예요. 이게 저 2+2에서 뺐어요. 그래서 자, 이건 여쭤보고 갈게요. 그래서 300명에서 국회의원 1명이라도 늘어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주당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야3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역구 없애는 게 어려워서 의원 정수 늘린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적어도 국회를 개혁하고 네. 정말 국회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져서 정말로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 신분권이 늘어나야 국민들한테 이익입니다. 이 얘기가 국민들한테 맞아. 이런 상태가 돼야 증언이 가능하다. 근데요, 저는 조금 불길한 예감이 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그저께 심상정 대표가 이제 10% 늘리자라고 네. 딱 얘기했잖아요. 그때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거짓말이고요. 네. 합의문 잠깐 오늘은 보여주실래요? 또 네. 손학규 또 박지원 의원께서 또 10% 늘려야 된다라고 맞장구 쳤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당론은 300석이 안 되는데 네.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이 의원 정수 확대를 고리로 공수처를 주고받는 이런 뒷거래의 약간의 악취가 조금 나오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김종민 의원이 확고한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제가 협상 대표에 지금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돼요.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개별 의원들이 그런 주장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서 네. 동향을 그거는 보면 뭐 크게 약간 그런 악취가 좀 나요. 네. 아니야,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영원 내년 대표는? 총선에서 전에 저 원내대표들 합의할 때 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건 뭐 유명한 합의문인데요. 네, 검토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검토죠. 네. 그래서 이 검토 저건 약속은 부분은 아니다. 검토니까. 민주당 간사와 자유한국당 네. 간사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생각에는 민주당 입장에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정족수가 한 명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예, 걸 다시 저는 한번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네. 국민이 결국 국민이 반대하는 거를 이게 왜 국회의원, 어렵냐면요. 국회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엔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일단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네. 당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정치권이 합의한다고 5당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해요. 합의 엔드 동의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 네.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아니 있는 건 국회의원들끼리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말 70% 이상 국회의원 늘려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에서는. 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앞서 잠깐 들으셨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 잠깐 더 들어볼까요? 네.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습니다. 정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습니다. 불쑥 국회를 찾아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그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결국 배우자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사모펀드에 대해 몰랐다, 이번엔 처음 들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습니까?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단어가 너무 세지 아니, 저는 않나요?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들께서 뭐 보통 원내대표 대표 연설하면 야유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반성을 좀 하는구나. 이제 이런 그 민주당에 대한 이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의 전환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조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어제 우리 이제 이인영 대표가 설명하는데 이거 연설하는데 한국당 의원님들이 그 연설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야유하고 욕설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심전심에 제가 뭐 회의하거나 누구랑 얘기해 본 건 아닌데 내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어제 정말 1시간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정청한 건 아니고요. 아니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우리는 야유나 욕설하지 말아야지. 근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와 증오, 그러니까 완전히 적대감으로 그냥 뭉쳐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뭐 광화문 집회나 이 장외 집회를 너무 하셔가지고 이 장외 집회장 연설하고 국회 본회의장 연설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겁니다. 당 대변인, 또 장외 집회에서의 당대표 연설, 좀 정치적으로 조금 오버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국회의사당에서 원내대표 연설은 지금까지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연설은 이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요.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된다. 김종민 의원 말씀도 조금 수위는 센 부분이 좀 있었어요. 또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저께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정도 되면 대안을 내고 국정 운영의 철학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뭔가 새로운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연설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 연설의 70% 이상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인지 네. 여당 원내대표의 정말 마지막 그 대표 연설로서는 야당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저는 정말 그 최악의 원내대표 연설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달라야 한다. 여당은 정말 좀 달라야 돼요. 비판보다는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됐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보면 안보, 외교, 민생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강력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위는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네. 제안 비슷하게 좀 드릴게요. 저는 장제원 의원님이나 저나 뭐 당 대변인으로 당 입장 대변하러 여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 정치인 김종민, 정치인 장제원 입장에서 네네. 전 특히 뭐 저는 초선이고 장 의원님 재선이시잖아요. 뭐 소장파 초재선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는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 당 대표 또 그쪽 당 대표한테 적어도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서
원내대표는 대안을 위해서, 왜냐하면 국회는 그거 하는 데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내달라. 그 언어로 바꾸자. 어제 그제 연설은 좀 아니다. 저는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한번 목소리 좀 내서 아니 얘기 좀 했으면 좋은데요. 그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연설에 대한 비판 또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가? 한번 그런 말씀을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제안하시면 저는 정말 수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자,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정말 김종민 의원이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이 너무 심하게 자유한국당을 공격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아니, 저는 싶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자, 하는 건데 네, 그걸 좀 먼저 우리가 공개하시면 이거를 저도 바꿔야 된다. 예, 같이 얘기하고 고쳐야 싶어요. 된다. 예.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라고 제가 이렇게 전제를 달겠습니다. 이게 저렇게 강한 어조로 정말 쥐어짜듯 비판을 하면 상대 진영이 설득이 되나요? 그냥 이제 우리 진영한테만 박수를 받는 거 아닌가? 여야를 떠나서 바로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국민적으로 지지층이 양쪽으로 딱 결집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도 그 양쪽 지지층에 호소하는 언어들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네. 여기서 빨리 이탈해야 됩니다. 여기서 빨리 탈출해서 이 양쪽 지지층의 마음을 기반으로 하되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로 합의해낼 수 있는 언어와 방향, 길을 찾는 역할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단초를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제공했는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네. 우리끼리라도 조국 한번 해보자.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또 많은 국민들 50% 이상이 조국 아니, 뭐 장관이 비판해야죠. 맞지 않다라고 비판해야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양보할 수 있는 네. 예컨대 가장 대한민국에서 파워풀한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일정 부분 양보라는 부분들을 해주신다 그러면 네. 당연히 야당에서도 그 수위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 그런 때문에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출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잠시 후면 6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왜 전에 무슨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내정 되기도 전부터 내사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이 무슨 이유냐 근거 대라 했더니 좀 이따 밝힌다는 거예요. 혹시 김 의원님 아시는 거 있어요? 네. 그때 미리 검찰이 내사했다는 근거가 좀 있나요? 지금 쟁점이 8월 9일 날 지명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명 후에는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일일이 이제 집행권에 침해하는 것 같아서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지명 이후에 고소고발된 사안들 관련해서 사전 내사가 있었고 그 내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착수. 그 27일 날 압수수색을 30건 들어가잖아요. 그 이전 단계의 어떤 판단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정경심 교수의 이제 그 거래 내역, 네. 금융계좌가 확인됐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들으신 게 확인은 있어요? 아니고 네.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9일 이전에 내사했다는 건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건. 네, 뭐 잠시 후에 나오겠죠. 잠깐만요 네.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예, 네.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쯤 되는 영향이 있는 분이라면 검찰 수사를 좀 진중하게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정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